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노동권. 그렇죠. 일할 권리. 네, 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같은 거요. 근데 만약에 이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생소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가 바로 그 낯선 출발선에 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북한 이탈 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아, 2015년 자료군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취업률 몇 % 이런 숫자만 보여주는 보고서가 아니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벽에 부딪히는지를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노동의 현실을 그분들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 좋은 접근이네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거죠. 네, 특히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 북한 이탈 주민의 한 70%가 여성이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아, 설문 응답자도 73%가 여성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더 복잡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뭐랄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연구진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일할 권리라는 개념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였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요? 네, 보고서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하거든요. 네. 첫째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북한 체제의 영향입니다. 북한에서 권리는 내가 막 주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와 배려 덕분에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 같은 거죠. 권리도 충성, 의무도 충성 이라는 구호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 구호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에 대한 의무랑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리를 누린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이걸 내가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사실 더 좀 마음이 아픈데요.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바로 탈북 과정, 특히 중국 같은 제3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 인권을 보장해달라, 일한 만큼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거의 뭐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숨죽여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권리라는 개념은 뭐 더 왜곡되거나 스스로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보고서에 나온 한 심층 면담 참가자 말이 진짜 잊히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요? 일할 권리요? 그런 말은 안 쓰죠. 그 권리를 누구한테 요구해요? 하고 반문했다는 대목이요. 이 한마디에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구할 대상도 해본 경험도 없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동권을 이해는 했는데 그게 휴가를 갈 권리나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처럼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노동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강조하는 게 이분들한테 노동법을 교육할 때 뭐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 삶에 와닿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권리라는 말 자체가 낯선데 막상 남한에 와서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할 땐 정말 막막하겠어요. 보고서에서는 이분들이 주로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찾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 통계를 보면 그 막막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 같은 공공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한 18.4% 정도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오히려 신문이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는 경우가 27.9%,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데 친구나 친지 소개가 24.4%나 돼요. 와,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군요. 네, 공적인 시스템보다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낯선 환경에서는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심층 면담 내용을 보면 친구가 톨게이트에서 일하면 나도 톨게이트로 가고 고향 언니가 청소업체에서 일하면 거기로 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정보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해요. 어떤 건가요? 반대로 이미 정착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는 경우예요. 아, 먼저 온 사람이 도와주려고? 네. 근데 한 면담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양심적으로 소개해 줄 곳이 없다고요. 네. 왜요?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줘도 대부분 나만의 직장 문화에 적용을 못하고 금방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해준 자기만 난처해진다는 거죠. 아, 그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군요. 그 면담자가 말한 부적응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남한 사회에서는 내가 성공하려면 남보다 2배, 3배는 더 뛰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생각 대신에 왜 나만 자꾸 일을 시키냐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 먼저 정착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적응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 간극이 고용주랑 북한 이탈 주민 직원 사이에서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직장에서 북한 출신이라서 혹은 북한식 억양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그런데 보고서에 담긴 한국인 고용주나 인사권자 7명의 인터뷰를 보면 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고용주들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예를 들어 한 인사권자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직원들은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 직원들은 딱 지시한 것만 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아, 또 다른 인사권자는 보고 체계나 팀워크 같은 아주 기본적인 회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와, 이거는 정말 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는 그 억양 때문에 말을 좀 아끼거나 아니면 그 위계 질서에 익숙하니까 딱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몸에 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북한에서는 그게 미덕일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 소통이 안 되네. 주인의식이 없네. 이렇게 봐버리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에 충돌하는 현상인 거죠. 문화적 코드의 차이군요. 네. 북한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튀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게 최고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한의 자본주의, 특히 성과 중심의 직장 문화에서는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 능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아, 이 차이가 한쪽에게는 차별로, 다른 쪽에게는 업무 부적응으로 해석되는 엄청난 오해를 낳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인식의 차이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고서 통계를 봐도 당시 북한 이탈 주민의 정규직 비율이 37.4%로 일반 국민의 47.6%보다 10%포인트나 낮았거든요. 이런 문화적 충돌이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소통도 어렵고 업무 효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정규직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그게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공적인 제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나라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요. 아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 지역 적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센터라고 부르는 곳이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나온 업무 매뉴얼을 보면 초기 전입 신고부터 주택 계약, 생활용품 사는 것까지 정말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업 상담이나 법률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럼요. 매뉴얼에 보면 무료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법률 전문가랑 연결해주는 항목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을 통로가 제도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 남영민 노무사님 같은 분은 네네.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딱 2015년이잖아요. 예. 그때부터 한 2016년까지 공주하나센터 자문위원을 직접 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완전 현장을 꿰뚫고 계시겠네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 고충 듣고 조언해주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왜? 근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제도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 와, 듣기만 하면 정말 든든한 제도인데 보고서에 담긴 당사자들 목소리는 상당히 냉소적이더라고요. 특히 취업 박람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도와 현실의 거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한 면담 참가자는 취업 박람회에 대해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같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10%도 안 된다. 심지어 다른 분은 박람회에서 연결해준 곳에 가봤더니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에 그냥 발길을 돌렸다는 생생한 증언도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군요. 왜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고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습니다. 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전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에요. 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막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보고서가 대책협의회 각현 공식기구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은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경제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적 약속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개인의 자율성과 조직 내 협업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문법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는 어느 한쪽이 나쁘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그렇죠. 수십 년간 완전히 다른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고용주는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모르지? 하고 답답해하고 북한 이탈 주민 직원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이건 차별이야 라고 느끼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보고서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정책 제언이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제언이었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권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 즉 남한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하다는 제언이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힘겨운 정착 과정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구성원 혹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시혜적인 시선을 넘어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실의 벽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네. 과연 이 이야기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특히 나랑은 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을까. 그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어쩌면 월급이나 복지 이전에 그런 작은 이해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